그녀는 운명의 장난처럼 월급쟁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였다. 지참금도 없었고 기대할 만한 것도 없었으며 부유하고 지체 높은 남자에게 알려져 이해받고 사랑받으며 결혼할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국민교육부에서 근무하는 하급 공무원과 결혼해버렸다. 몸치장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소박하게 살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사회적 지위가 격화된 사람처럼 불행해했다. 여자란 신분이나 혈통보다는 미모, 우아함, 매력이 출신과 가문을 대신하는 법이다. 따라서 타고난 섬세함, 단아한 본능, 융통성만 있다면 서민의 딸이라도 귀부인과 동등할 수 있다. 모든 우아함과 사치를 위해 태어났다고 믿는 그녀는 언제나 괴로웠다. 자신의 빈곤한 집, 초라한 벽, 낡은 의자, 빛바랜 커튼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같은 신분의 다른 여자라면 신경 쓰지도 않았을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겐 고문이었고 그녀를 화나게 하는 이유였다. 브르타뉴 태생의 어린 하녀가 자신의 보잘것없는 살림살이를 청소하는 것을 볼 때면 슬픈 후회와 격렬한 갈망이 되살아나곤 했다. 그녀는 동양적인 벽지를 바르고 높은 청동 촛대로 불을 밝힌 방음이 잘된 응접실을 상상했고 또 난방기의 후끈한 열기에 커다란 안락 의자에서 선잠이 든 짧은 바지를 입은 두 명의 키 큰 하인을 상상해 보았다. 그녀는 모든 여자가 갈망하고 관심을 갖는 저명하고 인기 있는 남자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오후 5시에 담화를 즐길 수 있는 고풍스런 비단으로 장식한 커다란 응접실을, 값을 평가할 수 없는 골동품들이 장식된 고급스런 가구를, 향기롭고 멋들어진 아담한 방을 상상하기도 했다. 저녁을 먹기 위해 3일 동안 사용한 식탁보가 덮인 둥근 탁자에 앉았을 때 마주 앉은 남편이 수프 그릇을 발견하고는 이야, 맛있는 수프로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 하고 기쁜 표정으로 소리칠 때면 그녀는 고급스런 만찬과 화려한 은그릇과 요정의 숲 한가운데 사는 기이한 새들과 고대 인물들로 온 벽을 채운 장식 융단을 생각했고 또한 멋진 접시에 차려 나오는 진미와 분홍빛 송어살과 들꿩 날개를 음미하면서 스핑크스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이고 귀 기울여 듣는 품위 있는 행동을 생각했다. 그녀는 옷도 보석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오로지 그런 것들만 좋아했으며 그것을 위해 태어난 것 같이 느꼈다. 그토록 그녀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고 싶었고 부러움을 받고 싶었으며 매혹적으로 보여 환심을 사고 싶었다. 그녀에게는 수녀원 부속여학교 동창인 부유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올 때면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그 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슬픔과 후회와 절망과 고뇌에 젖어 3일 내내 울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의 남편이 커다란 봉투를 손에 들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귀가했다. 자, 여기 당신을 위한 것이오. 그녀는 봉투를 재빨리 찢은 후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는 인쇄된 카드 한 장을 꺼내들었다. 국민교육부 장관과 조르주 랑포노 여사가
1월 18일 월요일 장관관저에서 저녁 연회를 열 예정이니 루아젤 부부께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리라 생각했던 남편의 기대와는 달리 그녀는 화를 내며 초대장을 탁자 위에 던지고는 중얼거렸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니, 여보. 나는 당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외출해 본 적이 없으니 아주 좋은 기회잖소. 내가 이걸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원했다고. 다들 가고 싶어 하던걸.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몇 장 주지도 않았어. 그날 그곳에 가면 고관들을 모두 보게 될 거요. 그녀는 성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다가 참을 수 없어 말했다. 대체 뭘 입고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남편은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가 더듬거렸다. 당신이 연극 공연을 보러 갈 때 입은 드레스 있잖소? 난 그 드레스가 참 좋아 보이던데. 그는 울고 있는 부인을 보고 놀라 어쩔 줄 모르고 입을 다물었다. 두 줄기 굵은 눈물방울이 눈가에서 입가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는 중얼거리며 말했다. 왜 그러오? 어? 그녀가 간신히 마음을 가라앉힌 후 젖은 볼을 닦으며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옷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파티에 갈 수 없어요. 저보다 옷을 더 잘 입을 수 있는 부인이 있는 당신 동료에게 그 초대장을 주세요. 남편은 미안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여보, 마틸드. 다른 때에도 입을 수 있는 좀 수수한, 그런 옷은 얼마 정도 할까?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가격을 계산해보고 이 검소한 공무원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이런 지하에 거절하지 않을 금액을 따져보았다. 마침내 그녀는 주저하며 대답했다.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하지만 400프랑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조금 창백해졌다. 오는 여름에 일요일마다 종달새를 잡으러 가는 몇몇 친구와 함께 낭테르 평원에서 사냥을 즐기기 위해 엽총을 사려고 정확히 이만큼의 돈을 모아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좋아요. 400프랑을 주겠소. 예쁜 드레스를 사도록 해요. 연회날이 다가오는데 루아젤 부인은 침울하고 근심과 불안에 쌓인 듯 보였다. 옷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어느 저녁에 그녀에게 물었다. 무슨 일 있는 거요? 사흘 전부터 당신 정말 이상하네. 보석이든 장신구든 뭐 하나 치장할 것이 없어서 그래요. 제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일 거예요. 이번 연회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남편이 대답했다. 생활을 달구려. 이런 계절에는 아주 근사할 거라고. 10프랑이면 두세 송이의 멋진 장미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전혀 수긍하지 않았다. 싫어요. 돈 많은 여자들 사이에서 가난하게 보이는 것만큼 치욕스러운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당신도 참. 당신 친구인 포레스티 부인을 만나서 보석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되잖소. 그런 것쯤은 들어줄 수 있는 사이니. 그녀는 기뻐하며 소리쳤다. 맞아요. 그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다음 날, 그녀는 친구 집에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다. 포레스티 부인은 거울이 달린 장롱으로 다가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와서 열어보이며 루아젤 부인에게 말했다. 골라봐. 먼저 팔찌 몇 개를 보았고 그 다음엔 진주 목걸이를, 베네치아산 십자가를, 잘 세공된 금은 보석을 보았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장신구를 달아보고 망설이면서 벗어놓거나 돌려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녀가 물었다. 다른 건 없어? 있고 말고 잘 찾아봐. 어떤 것이 네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순간 그녀는 검은 공단 상자에서 멋들어진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가슴은 절제할 수 없는 욕망으로 뛰기 시작했다. 목걸이를 짚는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가슴이 파이지 않은 드레스를 입은 목에 그것을 걸고는 스스로의 모습에 도취되어 서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걱정스러운 듯 망설이면서 물었다. 다른 것 말고 이걸 빌려줄 수 있니? 그럼 물론이지. 그녀는 친구의 목을 감싸 안고는 열렬하게 양볼에 키스를 한 후 보석을 들고 도망치듯 나왔다. 연회날이 돌아왔다. 루아젤 부인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그 어떤 여자보다 예뻤고 품이 있었으며 우아했고 미소에는 기쁨이 넘쳐 흘렀다. 모든 남성이 그녀를 바라보았으며 그녀의 이름을 물었고 소개를 받으려고 애썼다. 정부의 모든 고관이 그녀와 왈츠를 추고 싶어 했다. 장관도 그녀를 눈여겨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미모가 이룬 쾌거와 성공의 영광, 모든 찬사와 감탄, 환기된 갈망과 한없이 달콤하고 완벽한 이 승리가 빚어낸 일종의 행복의 구름 속에서 기쁨에 도취되어 춤을 추었다. 그녀는 새벽 4시경에 그곳에서 나왔다. 그녀의 남편은 자정부터 정신없이 즐기고 있는 부인들을 기다리는 또 다른 3명의 남자와 함께 사람이 없는 작은 응접실에서 졸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집으로 돌아갈 때 입으려고 가져온 겉옷을 아내의 어깨 위에 걸쳐주었다. 평상시에 입는 그 옷은 파티복의 우아함에 대비되어 누츠함이 도드라졌다. 그녀는 값비싼 모피를 두른 다른 부인들의 눈에 띌까봐 도망치고 싶었다. 루아젤이 그녀를 붙들었다. 잠시만 기다려요. 밖이 추워서 감기 들지도 몰라요. 마차를 부르리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계단을 재빨리 내려갔다. 그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마차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 지나가는 마부들을 소리쳐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마차가 오지 않자 낙담한 그들은 추위에 떨며 센강 쪽으로 내려갔다. 낮 동안에는 그 초라함이 부끄럽다는 듯
나오지 않다가 오직 밤에만 파리를 돌아다니는 밤마차 한 대를 마침내 강가에서 발견했다. 마차는 그들을 마르티르 거리에 있는 집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들은 쓸쓸하게 층계를 올라갔다. 그녀에겐 모든 것이 끝났다. 남편은 내일 아침 10시까지 국민교육부에 출근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영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 그녀는 거울 앞에서 어깨에 걸쳤던 옷을 벗었다. 그 순간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목에 걸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벌써 반쯤 옷을 벗은 남편이 물었다. 무슨 일이요? 미친 사람처럼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저 포레스티 부인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남편은 놀라 벌떡 일어섰다. 뭐요? 어떻게? 그럴 리가 없어. 그들은 드레스며 외투며 주머니 속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남편이 물었다. 연 회장을 떠날 때 목걸이를 걸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오? 그럼요. 교육부 현관 입구에서 그걸 만졌는걸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길에서 잃어버렸다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아, 그럼 마차에 있겠군. 아, 그래요. 그럴지도 몰라요. 마차 번호를 기억해요? 아니, 당신은 번호를 보지 않았소? 아니요. 그들은 절망한 채로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루아젤이 다시 옷을 입었다. 내가 가보겠소. 목걸이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 우리가 왔던 길을 되짚어 가봐야겠소. 그리고 남편은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잠자리에 누울 기력도 없어 의자에 쓰러진 채 불도 피우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연회복 차림으로 그대로 있었다. 7시쯤 남편이 돌아왔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경찰서로, 현상을 걸기 위해 신문사로, 마차 회사로,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는 곳이면 어디나 찾아가 보았다. 그녀는 이 무서운 재난 앞에서 불안한 상태로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렸다. 루아젤이 저녁에 헬쑥하고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신 친구에게 목걸이 잠금 장치가 부러져 고치고 있는 중이라고 편지를 써야겠소. 그러면 돌려주는데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 수 있을 거요. 그녀는 남편이 불러주는 대로 편지를 썼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다. 5살은 더 늙은 것 같은 루아젤이 단언했다. 똑같은 보석을 찾아봐야겠소. 다음 날 그들은 목걸이를 담아둔 상자를 들고 상자 안에 적힌 보석상을 찾아갔다. 보석상 주인은 장부를 살펴보았다. 부인, 이 목걸이를 판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만 이 상자만 판 것 같군요. 그들은 똑같은 목걸이를 찾기 위해 자신들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슬픔과 고통으로 병든 사람처럼 이 가게 저 가게를 돌아다녔다. 마침내 그들은
찾고 있는 것과 똑같아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팔레 루아얄의 한 상점에서 발견했다. 값은 4만 프랑이었다. 주인은 3만 6천 프랑만 주면 팔겠다고 했다. 그들은 주인에게 사흘 안에 올 테니 목걸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목걸이를 산 후 2월 말 전에 잃어버린 목걸이를 다시 찾으면 3만 4천 프랑에 물러달라는 조건도 덧붙였다. 루아젤은 아버지가 물려준 1만 8천 프랑을 가지고 있었다. 나머지는 빚을 얻어야 했다. 그는 이 사람에게 1000프랑, 저 사람에게 500프랑, 여기서 5루이, 저기서 3루이를 부탁해 빚을 얻었다. 또 어음을 발행했고 파산을 초래하는 저당을 잡혔으며 고리대금 업자를 비롯한 모든 대금업자와 거래를 했다. 그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태롭게 하며 이행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그를 지치게 할 어두운 가난과 예상되는 모든 물질적 결핍과 정신적 고통에 몸을 떨며 새 목걸이를 사기 위해 보석상에 가서 3만 6천 프랑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루아젤 부인이 포레스티 부인에게 그 목걸이를 돌려주자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좀 더 일찍 돌려줬어야지. 필요한 일이 생겼으면 어쩔 뻔했어. 포레스티 부인은 그녀가 걱정한 대로 보석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 목걸이가 바뀐 것을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 자신을 도둑으로 여기지는 않았을까? 루아젤 부인은 곧 궁핍한 생활의 끔찍함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비장한 결심을 했다. 무시무시한 빚을 갚아야만 했다. 내가 갚으리라. 그녀는 하녀를 내보냈으며 집을 옮겨 지붕 및 다락방으로 세를 얻었다. 그녀는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부엌일이 얼마나 귀찮은지를 알게 되었다. 기름때가 낀 사기 그릇과 찌꺼기가 달라붙은 냄비 밑바닥을 분홍빛 손톱이 닳도록 닦아냈다. 더러운 옷까지 셔츠, 행주를 빨아 빨랫줄에 널어 말렸으며 매일 아침 쓰레기를 버리러 길가로 내려갔고 층계참마다 숨을 돌리면서 물을 길어 올렸다. 또한 하층 계급의 여자처럼 옷을 입고 바구니를 손에 들고는 과일 가게며 식료품 가게며 정육점을 다녔는데 한 푼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값을 깎기도 했다. 매달 어음을 결제해야 했고 다른 어음은 새로 쓰거나 연장해야 했다. 남편은 매일 저녁 다른 상인들의 장부를 정소해주는 일을 했으며 밤에는 한 페이지당 5수를 받으며 종종 사본을 만들어주곤 했다. 이런 생활은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1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모든 빚, 고리대금 이자와 함께 축적된 이자의 이자까지도 모두 갚았다. 이제 루아젤 부인은 늙어 보였다. 그녀는 가난한 가정에 억세고 거친 여인이 되어버렸다. 빗질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갈하지 않은 치마를 입고 손은 발그스름해졌다. 큰 소리로 말을 했으며 큰 양동이로 물을 퍼부으며 마룻바닥을 닦아냈다. 하지만 가끔 남편이 출근하고 없을 때
그녀는 창가에 앉아서 그녀가 그토록 아름다웠고 즐거웠던 예전의 그 연회를 생각하곤 했다. 만약 그녀가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 알 것인가?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인생은 이토록 기이하고 변화가 많은 것이다. 사소한 일이 파멸을 가져오기도 하고 구원을 하기도 하다니. 그러던 어느 일요일, 그녀는 일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기 위해 샹젤리제 거리에 산책을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여전히 젊고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매력적인 포레스티의 부인이었다. 루아젤 부인은 어떤 강렬한 감정을 느꼈다.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말을 걸까? 물론이다. 지금은 빚을 다 갚았으니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모든 것을 얘기할 것이다.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녀가 다가갔다. 잘 있었어? 포레스티의 부인은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으므로 이 초라한 여자가 이토록 친근감 있게 자신을 부르는 것에 놀랐다. 그녀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부인, 저는 댁을 잘 모르겠군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네요. 아니, 난 마틸드 루아젤이야. 친구가 소리를 질렀다. 가엾은 마틸드, 이렇게 변하다니. 그래, 너를 마지막으로 본 후부터 아주 힘든 나날을 보냈어. 가난에 시달렸거든. 너 때문에. 나 때문이라니. 무슨 소리야. 교육부 파티에 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빌렸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기억하지? 그런데 내가 그걸 잃어버렸거든. 뭐라고? 그건 나한테 돌려줬잖니. 내가 준 것은 생긴 건 똑같지만 다른 목걸이였어. 그래, 그 돈을 갚는데 10년이나 걸렸지. 이해하겠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로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 어쨌든 다 지난 일이야. 지금은 아주 홀가분해. 포레스티의 부인이 멈춰섰다. 네 말은 그러니까 내 것을 대신하기 위해 다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샀단 말이니? 그래, 못 알아봤구나. 그렇지? 목걸이가 아주 똑같았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자랑스럽고 순박한 기쁨의 미소를 지었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감정이 북받쳐서 그녀의 두 손을 잡았다. 가엾은 마틸드, 내 것은 가짜였어. 그 목걸이는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안 되는 거였는데.